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주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김성환 박사님께서 대한주거의 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효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성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한주거의 공급 및 시장 안정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주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얼마나 공급이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도 수치로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은 연면적에 이제 한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일정 부분 국민들이 요청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나오고는 있었지만 이게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그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발라내가지고 대한주거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공급이 이루어질 때 얼마만큼의 시장 안정 효과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한주거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들,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다들 이제 궁금하셨을 겁니다. 대한주거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아까 인사말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 가지 유형들의 주거, 새로운 주거 유형, 새로운 생활 양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들이 출현하면서 사실 새로운 공간 패턴, 새로운 공간 유형, 새로운 도심, 혹은 새로운 그 교외 지역의 역할들이 제정이 되어야 하지만, 사실 지금의 주택법,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주택만으로는 사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따라가기가 벅찬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그 주거 수요를 포괄하기 위해서 거처가 새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유형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는 대한주거라고 정의를 했었고, 그러한 것들을 좀 상품 유형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이크가 너무 멀리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조금 붙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이제 원래 자료에서는 부록으로 빠져 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계속 몇만 호, 몇 퍼센트 이러한 수치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부록에 있는 것들을 먼저 위로 올려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숫자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정기 발표 통계는 인허가 연면적, 그리고 몇 동 정도를 인허가를 받았는가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통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몇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었는지 이거는 추정치로만 나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생애 이력 통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출연해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 대한주거 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너무 비정기적이기도 하고 데이터 그 포맷 자체가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공개 자료를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몇만 호 정도였는지 그 공급 통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는 건축물 대장을 주로 활용을 했고요. 거기에 기타 이제 팩토리온이라고 하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지식산업센터 현황, 그리고
국토부의 인허가 그리고 지자체 고시공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분양공고 같은 것들을 참고를 했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 지금 말씀드리는 지도 그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료에 한계가 있어서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정확한 수치, 정말 시장에서 한 호도 틀리지 않고 시장에 공급된 그대로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용량 자료 자체가 갖는 한계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건축물 대장이 다들 아시겠지만 기타 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담당자가 수기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 많은 것들이 전산화가 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전산화가 되어서 일정 부분 유형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또 담당자가 그 데이터를 수기로 입력해야 되는, 손으로 입력해야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한계가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주거의 종합 특성 그리고 가격 안정 효과의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이제 이 대한주거라고 하는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을 해왔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실 만한 오피스텔을 이 사례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85년도에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유형이 새로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피스랑 호텔을 합쳐서 오피스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큰 사무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모여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커다란 사무실보다는 조금 조그만 사무실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런 생활 양식, 새로운 생활 양식, 지금이랑 유사하죠. 새로운 생활 양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오피스텔이 처음 이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의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러한 부침들을 쭉 지켜봤을 때 사실 경기가 호황일 때, 주택 경기가 호황일 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나라 경기가 호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서 역할을 못하도록 조금 규제가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고, 이게 경기 불황시에는 주택과 유사하게 조금 이렇게 그 허용 용도를 좀 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변경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 비율 같은 경우에도 사실 1980년대 후반에 처음 생겼을 때와 지금 1997년, 98년, 2004년, 2010년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변해 오면서 주거 비율이 계속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닥 난방 같은 경우에도 온돌, 온수 처음에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졌다가 다시 묶었다가 다시 풀어졌다가 하는 이런 경기 부침에 맞춰서 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지금의 이제 대한주거에 대한 이제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경기 호황기, 불황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순환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갈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이용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지금 이제 분석 중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못 드렸고, 이제 경향성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한주거로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필지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금 이용 용도에 따라서 이용되고 있는 필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토지를 최유효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유형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한주거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지금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중심상업지구 내에 있지만 이러한 용적률 같은 것들을 다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3주제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한주거 상품들이 건축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단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주거의 그 시간적, 공간적 공급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005년 이전부터 오피스텔은 있어 왔지만 제가 2005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오피스텔만 쭉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지금 2011년부터 굉장히 서울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에 제도에 도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2012년도에 이렇게 도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에 서울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최근 들어서는 외곽 지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처음에 서울 지역에 경기도, 서울 지역에 입지를 했던 부분들은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생활의 패턴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대한주거 상품들을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되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제도 초기를 벗어나서 중기를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외곽 지역으로 서울 외곽 지역으로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 외곽지에서도 이러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요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택 대비해서는 대한주거라고 하는 상품들이 얼마나 공급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비율을 한번 따져봤더니 사실 이게 한 24%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지금 기존의 주택법에 들어가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에서 제외한 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으로 포함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모수가 되겠죠. 분모가 되겠죠. 분모의 주택이라는 부분에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되면 약 한 19%에서 2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19%에서 최대 한 24% 정도가 이제 대한주거로 실제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이전에는 뭐 제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요. 주택 준공 대비해서 대한주거 공급이 굉장히 미약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2012년 이후부터 공급이 매우 본격화가 돼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냐 하면 연간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부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2009년 지나고 2009년에서 바로 이제 반등을 한 다음에 10년, 11년, 12년 이때 주택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뭐 지금은 상상도 못한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빚내서 집을 좀 사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택 경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대한주거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느냐? 가장 많을 때는 연 준공 아파트 대비해서 70%가 넘는 수준의 이제 물량이 수도권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맞닥뜨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급이 전통적인 의미의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비율들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전 수준만큼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이러한 수요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러한 그 대한주거 상품들의 공급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 가격은 아까 이제 그 대한주거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주택 경기의 부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주택 가격과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앉아 계신 기자분들 그리고 시청하실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마다 세는 것도 다 달라요. 20몇 번이라고는 하는데 세는 것도 다 다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이렇게 그 우리 시장에 주택 시장에 들어올 만큼 지금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택 경기는 다른 경기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 경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사람들의 그 수요를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05년 1월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랐느냐라고 한번 보게 되면 매매 가격은 1.9배, 그리고 전세 가격은 2.1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수치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제 정책적인 방향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파란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수요 부분이고요. 빨간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분입니다. 이것이 화살표가 위로 가 있느냐 밑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억제책이냐 진작책이냐 혹은 공급 축소책이냐 확대책이냐 이렇게 한번 나눠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들은 제가 지금 여기 보시기에 파란색 선이 수도권 매매 종합지수입니다. 이 KB에서 발표하는 수도권 매매 종합지수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정책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세도 같이 놓고 보게 되면은요. 매매가 올라갈 때는 사실 사람들이 전세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을 못 사니까 전세로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006년, 7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욕심내서 집을 살 수가 있었던 환경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전세가 굉장히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그 매매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갑자기 매매와 전세가 동반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한주거와 이제 그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금 현재도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도심에서 뭔가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혹은 살고 싶어 하고 혹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서울 주택 가격이 그러한 분들이 뭐 주로 이제 최근에는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이 주제에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주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주거라는 형태를 계속 이렇게 그 규제만 해서 규제 일변도로 나가서는 조금 이제 이 수요가 원하는 그런 공급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사실 어떻게 결정되느냐? 지금 굉장히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뭐 이제 지금 이 수준에 와서는 내릴 거다, 오를 거다 이런 금리 문제들 때문에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부분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거는 저도 주택 가격 관련, 주택 시장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지만, 뭐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오면 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국토연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국토연에서는 2020년도에 2019년이네요.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결정이 이러한 메커니즘, 뭐 굉장히 단순화했습니다. 이 연구를 하신 분한테 직접 들어봤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변수가 들어간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단순화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지금 가구 소득,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 금리, 그리고 마지막에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사람이 임의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가구소득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구소득을 갑자기 이렇게 끊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의 군중의 그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2017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 심리의 일정 부분 이제 기대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주택 가격의 상승 기대라고 하는 것을 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한 번 꺾이면 또 앞장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꺾이면 또 다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꺾을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사실 뭐 우리나라만 있었다라고 하면 7, 80년대처럼 우리나라 마음대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이제 외국과도 굉장히 통상이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나라 마음대로 건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공급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에서 공급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막혀 있고, 그리고 그 대안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대한주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러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어디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제도적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급이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기존의 연구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금융연구원에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 자료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2016년까지의 경제 변화를 봤을 때 사실 주택 그 가격 변화에 기여한 것이 위쪽에는 플러스니까 제외를 하고요. 아래쪽에 지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택 가격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OECD에서 발표한 그런 이제 워킹 페이퍼죠. 그러한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주택 가격 상승기에 공급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라고 하면 주택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 등을 봤을 때는 사실 공급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을 막고 있는 이런 환경,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주택 대한주거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전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주택 대비해서 뭐 적게는 19%, 많게는 24% 정도 비율을 가지고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주택 가격이 움직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계열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 추이 정도를 이렇게 한번 살펴본 결과 대한주거의 공급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그 표기를 하면 너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3개월 이동평균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동평균으로 봤을 때 대한주거 공급량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21년 4월까지도 지속해서 이제 부침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도 한번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굴곡들이 있었는데 이럴 때 어떤 지수가 변화를 하느냐, 사실 전세 지수가 이와 유사하게 조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추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대한주거의 공급량이 조금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전세 수요 쪽, 매매 수요 쪽으로 이제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전세 혹은 이제 그보다 더 이제 하위 시장인 월세 시장 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앞으로도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대한주거라고 하는 형태의 전반적인 그런 현황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조금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게 대한주거 상품을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가지고요. 간단하게 4장표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을 위주로 주로 공급이 되었고요. 대한주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상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용적률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로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용지에서
해당 그 입지에서 가장 최대한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적률만큼 지금 건축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제도적인 환경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내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용적률을 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1만 호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그 위치적인 패턴들을 봤을 때는 상업 지역에 주로 들어가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수도권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도심이나 이제 인근 지역에서 골고루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제도 도입 초기는 사실 그렇게 이제 많이 공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그 제도 도입 초기에 좀 관심들이 많습니다. 생활숙박시설과는 다르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도 초기에 굉장히 공급량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공급량이 조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존에는 사실 이제 주거 지역 내부에서 뭔가 이제 원룸과 비슷한 형태로 굉장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단지형 형태로 굉장히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추이들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그 용도 지역을 찾아서 나가는 경향성이 굉장히 최근에 들어와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형태인데요. 공급량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서 약 한 41.5만 호 정도 제가 추정을 했을 때는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전 고점이 언제 났느냐라고 하면 2009년 1월 정도였습니다. 2009년 1월 달 정도에 전 고점을 기록을 한 이후에 최근에는 물량이 다소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생활숙박시설과의 차별성을 찾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이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형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좀 이러한 것들을 거처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어떤 특정 유형에서 특정 법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통합해서 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도 생각을 했었고 연구진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주제에서 다시 조금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 중심에서 굉장히 공급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여기서 점이 계속 찍히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온 그 위치를 제가 점으로 찍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확장, 지하철이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노선들이 확장 혹은 연장이 되면서 그때 이제 선상으로 확장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식경 산업센터 내에도 기숙사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 기숙사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뽑아본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2020년 이후에 공급량이 반짝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품을 나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기숙사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생활숙박시설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제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풀 안에서 시장의 수요 내에서 이유형으로 갈 거냐 저유형으로 갈 거냐라는 그 부분의 문제인 거지 사실 이게 기숙사라고 해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수요가 적어져서 시장의 수요가 없어져서 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식산업센터 내부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공업지역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고 공업지역 내에서도 최대한의 용적률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편의를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이렇게 도모를 하면서 이러한 그 기숙사 유형들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데이터를 보고 유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주제였고요. 얼마나 공급이 되었느냐, 얼마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앞에 좀 다리를 놓는 부분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